서울의 밤은 수백만 개의 넌사인으로 빚어낸 거대한 괴물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리네 그룹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그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강도진은 조각상처럼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발 아래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도시의 불빛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야 했던 그가 이제는 아시아 금융계를 뒤흔드는 제왕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수제 맞춤 정장은 그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깊고 어두운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승리자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러온 그리움과 심연 같은 기다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맹수와도 같았다. 정적을 깨고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차 비서실장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와 붉은색 보안 등급 도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실장을 응시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몇 도나 낮아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가늘고 긴 손가락을 서류 봉투 위에 올렸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그 침묵은 곁에 선차 실장의 숨통을 조여왔다. 보고해.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아직 서류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예리한 직감은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을 예고하고 있었다. 차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애썼다. 회장님 한서연 씨는 현재 대한건설 최상철 회장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이라는 이름이 공간을 가르는 순간 서류 봉투 위에 놓인 도진의 손이 멈칫했다. 최상철은 재계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로 사업적 수완보다는 변태적인 성향과 폭력성으로 더 유명한 50살의 노인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고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다.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숫자가 아닌 저택 입구에서 몰래 찍힌 한서연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생기를 잃어버린 유령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시신을 감싸는 수의처럼 처참하게 보였다. 과거 별처럼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초점을 잃고 있었다. 차 실장은 도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한서연 씨 부모님이 진 막대한 도박빚과 투자 실패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사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도진이 다음 장을 넘기자 짙은 화장으로 가리려 다해 애썼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멍자국들이 찍힌 확대 사진이 나타났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이거나 강하게 제압당한 듯한 시퍼런 피멍이 선명했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입가에는 터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차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한서연 씨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자주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비밀 진료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타박상과 골절이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도진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두 동강나며 검은 잉크가 피처럼 튀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 따위는 느끼지 못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나며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녀의 부모가 아무리 돈을 밝혀도 친딸을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들은 딸을 팔아치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부모가 결혼 대가로 챙긴 강남의 고급 빌라와 외제차 그리고 대한건설 주식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도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도진은 창가로 다가가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파괴의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상철. 그가 이를 악물고 내뱉은 이름은 저주처럼 들렸다. 감히 나의 여자를 건드리고 나의 천사를 망가뜨린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할 것이다. 치아 실장 당장 대한건설 주식 매집을 시작해. 한 달 안에 그들의 주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려. 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명령했다. 그리고 다음 주 미리네 그룹 출범 파티 초대장을 최상철의 저택으로 보내. 부부 동반 참석을 필수로 명시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자가 제 발로 서연이를 내 앞에 데려오게 만들어. 차 실장은 즉시 지시사항을 받아 적고 조용히 물러갔다. 도지는 잉크가 묻은 손을 닦아냈지만 가슴속에 맺힌 더러운 기분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샀던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순수의 증거이자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였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던 악마가 눈을 떴다. 세상이 그녀에게 이토록 잔인했다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되어 그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단지 그녀를 구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일을 철저히 파멸시켜야 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뉴욕 투자은행 지부장이 자금 이동 완료를 보고하는 전화였다. 도지는 수화기를 들고 평소와 다름없는 냉철한 목소리로 하지만 섬뜩한 살기를 담아 지시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대한건설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시켜. 전화를 끄는 도지는 재킷을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자택으로 가시겠습니까? 도지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 평창동으로 간다. 그 집을 직접 봐야겠어. 검은색 마이바흐가 어둠을 뚫고 서울의 부촌 평창동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도지는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서연의 맑은 미소와 따뜻했던 마음씨가 가슴을 찔러왔다. 차는 최상철의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 어귀에 멈췄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마치 요새처럼 보였다. 저택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미세하지만 분명한 비명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는 반사적으로 차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다. 고통과 공포에 질린 그녀의 절규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어내려 저택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최상철은 교활한 뱀 같은 자였기에 완벽한 덫을 놓아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아. 도지는 어둠 속에서 낮게 읊조렸다. 내가 곧 널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만 버텨줘. 그는 저택을 향해 마지막으로 살기 어린 시선을 던진 뒤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배서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타오르는 듯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들끓는 분노를 잠시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검은색 권총 한 자루를 꺼냈다. 그는 탄창을 분리해 총알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다. 법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는 기꺼이 이 차가운 금속에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일 밤 화려한 파티장에서 그는 최상철을 향한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멸이 될 것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금빛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눈부신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미리네 그룹의 한국 공식 출범을 알리는 이 성대한 파티에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식적인 미소를 교환하며 탐욕스러운 욕망을 우아한 사교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 단상 위에는 강도진이 제왕처럼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는 그의 강인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의 얼굴은 숨이 멎을 듯한 남성미를 발산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동경, 어린 눈빛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연회장 입구만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도진의 곁을 지키던 차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전하자 도진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아니 사냥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사냥감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최상철 회장이 거만한 태도로 모습을 드러냈다. 최상철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짙게 염색한 머리와 과한 보석 장신구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척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가 최근의 자금 압박으로 인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가 훤히 보였다. 그리고 최상철의 뒤를 이어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한 존재감을 가진 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다. 한서연이었다. 도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기억 속에 싱그러웠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안색의 여인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최상철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의 롱드레스는 우아해 보였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것이 그녀의 몸에 남겨진 상처들을 가리기 위한 방패처럼 보였다. 목까지 올라오는 넥라인과 손목을 덮는 긴 소매는 그녀의 피부를 단 한 치도 노출하지 않고 있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인파를 가르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고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상철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진을 발견하고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속물근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님, 한국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최상철이 내미는 손을 도지는 무시한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당황한 최상철이 뻘쭘하게 손을 거두며 헛기침을 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이미 그의 옆에 서 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5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냈던 그 강도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최상철의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최상철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앞으로 내세웠다. 인사해, 이쪽은 미리네 그룹의 강도진 회장님이셔.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분 아니야. 최상철의 손이 서연의 팔뚝을 움켜쥐는 힘이 예사롭지 않음을 도진은 놓치지 않았다. 서연의 미간이 고통으로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 익숙한 체념의 태도가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도진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짐짓 모르는 사이인 척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금 당장 그녀를 낚아채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인사에 답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그때 웨이터가 쟁반에 샴페인 잔을 가득 싣고 그들 곁을 지나갔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서연이 뒷걸음질 치다
웨이터와 부딪혔고 쟁반 위에 있던 샴페인 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샴페인이 튀어 최상철의 구두와 바지단을 적셔놓았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그녀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맺혔다. 최상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집사람이 평소에도 덤벙대서 큰 실례를 범했군요. 용서하십시오, 강 회장님. 최상철은 부드럽게 말하는 척하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쇄골 부근을 잔인하게 파고드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었고 은밀한 경고였다. 서연의 눈에 고통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자 도진의 이성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도진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상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철 같은 악력에 놀란 최상철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입만 번긋거렸다. 그 손 놓으시죠, 최 회장님.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부인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신사라면 부인을 먼저 챙기는 게 예의 아닙니까? 도진은 최상철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연의 피 흐르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서연은 놀란 토끼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만굴에 맺힌 눈물방울이 보석처럼 아니 비수처럼 도진의 가슴에 박혔다. 도진은 자신의 행거치프를 꺼내 그녀의 상처를 지혈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물음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 눈물은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삶에 대한 호소였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기묘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도진 회장이 경쟁사 회장의 부인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최상철은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도진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아, 예. 강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놀라서 그만. 최상철은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도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다가온 호텔 지배인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이분을 귀빈 휴게실로 모셔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배인이 서연을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자 최상철은 쫓아가려 했지만 도진의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천천히 최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최 회장님, 오늘 밤 파티를 즐기십시오. 앞으로 당신 인생에서 이렇게 즐거운 날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도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최상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도진은 그를 남겨두고 다시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남겨진 최상철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회는 계속되었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전장찬창에 있었다. 그는 방금 목격한 서연의 상처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최상철의 역겨운 손길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오늘 밤 최상철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허공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파멸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잠시 후 차 실장이 도진에게 다가와 은밀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작전대로 사모님 옷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철의 운전기사도 포섭 완료했습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연이 저택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도진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된다. 지옥의 문은 열렸고 악마를 잡기 위해 더 지독한 악마가 된 남자는 서서히 그물의 끈을 조이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 비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도진은 멀리서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조금만 참아. 반드시 너를 그곳에서 꺼내줄게. 최상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연을 데리고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도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최상철이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이 역겨워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다. 저 거만한 걸음걸이가 곧 처절한 기어감으로 바뀔 것임을. 밤이 깊어가고 연회장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미리네 그룹 타워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도진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다. 스피커를 통해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차 안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멍청한 여편네야 거기서 컵을 깨 내 체면을 그렇게 구겨야 속이 시원해. 최상철의 고함과 함께 짝 하는 타격음이 들려왔다. 도진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며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헤드폰을 쓴 채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를 완벽하게,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빼내오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필수적이었다. 도진은 그 끔찍한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지만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견뎌냈다. 이 모든 기록은 훗날 최상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흉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가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5년 전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약속을 다시금 되뇌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아.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서울의 밤하늘 아래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비극적이고도 처절하게 올랐다. 미리네 그룹 본사의 전략 상황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만이 서늘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강도진은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마치 영혼을 저당 잡힌 사람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장에서 최상철의 수행 기사를 매수해 저택 거실과 침실에 설치한 초소형 몰래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화면 속의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구로 장식된 거실에서 최상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연을 향해 온갖 저주 섞인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어는 채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듯 텅 비어 있어 보는 이에 가슴을 난도질했다. 내가 너 같은 것을 걷어 먹여 살리는데 감히 파티장에서 나를 망신줘. 최상철이 던진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 하나가 서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가느다란 핏줄기를 만들었다. 도진은 짐승 같은 신음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모니터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자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경이었지만 도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최상철은 자신의 인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고 서연은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 더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를 완벽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최상철의 손발을 모두 자르고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빼앗아야만 했다. 치차 실장 현재 상황은 어떤가?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 음산하고 건조했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 실장이 즉각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지시대로 어젯밤부터 대한건설의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건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반응이 올 겁니다. 부족해.
더 강한 것이 필요해. 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 속의 최상철을 노려보며 말했다. 뉴욕 월가 시절 내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저승사자였다. 놈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게 아니라 단칼에 베어버릴 준비를 해. 대한건설의 분식회계 정황 증거,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지금 당장 넘겨.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대한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미리네 그룹의 산하 투자사들이 일제히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악성 루머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최상철의 휴대전화가 불이 나게 울려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를 받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최상철이 회사 수습을 위해 급히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도지는 재킷을 집어 들었다. 병원으로 간다. 서연이가 오늘 정기검진을 핑계로 외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도진이 미리네 병원장을 통해 꾸민 일이었다. 어젯밤의 상처를 핑계로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불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리네 의료원 VIP 이 병동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요새와도 같았다. 도지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서연이 있는 특실로 향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환자복을 입은 서연이 침대에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 주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도진을 알아본 그녀의 눈이 공포와 놀라움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다. 자신의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도진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서연아, 나야, 도진이. 그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5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가 불러주던 다정한 목소리 그대로였다. 도망가, 제발. 서연은 쉰 목소리로 애원하며 손을 빼내려 했다. 그 사람은 악마야. 네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사람을 이길 순 없어. 알게 되면 널 죽일 거야. 나 때문에 네가 다치는 건 싫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보다 도진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착함이 도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내가 죽여. 그자가 널 건드린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도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의 소매를 부드럽게 걷어 올렸다. 드러난 팔에는 담뱃불로 지진 화상 흉터와 오래된 멍 자국들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었다. 도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고문이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서연은 수치심에 고개를 돌려 흐느꼈다. 보지마. 제발 보지마. 그녀의 눈물은 도진의 셔츠를 적셨고 그 뜨거운 액체는 그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도진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강제로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했다. 잘 들어 서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널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고 짐승만도 못한 그놈 잘못이야. 도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내가 널 여기서 꺼낼 거야.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돈으로 안 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데리고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서연은 도진의 눈 속에서 예전에 그 순수했던 청년이 아닌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패기를 지닌 남자를 보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도진은 주머니에서 초소형 통신기가 내장된 귀걸이 한 쌍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항상 착용하고 있어. GPS 추적기와 도청 기능이 있어. 네가 위험하면 내가 언제든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버튼을 3초간 눌러. 그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갈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걸이를 착용했다. 믿을게. 널 믿고 기다릴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였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최상철의 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도지는 서연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준 뒤 재빨리 일어나 커튼 뒤의 비밀 통로 쪽으로 몸을 숨겼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험상궂은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을 짐짝 취급하며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빨리 가시죠. 서연은 예전 같으면 공포에 질려 떨었겠지만 이번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순순히 그들을 따랐다. 그녀의 귀에는 도진이 준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딘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시작해. 대한건설의 모든 채무를 일시 상환하라고 압박해. 그리고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 최상철의 비자금 리스트를 터뜨려.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진은 병원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단순히 최상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서연에게 준 고통의 1000배 만배를 돌려줄 계획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건설의 부도위기설이 증권가를 강타했고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회수에 나섰다. 최상철은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한편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최상철은 회사 일로 바빠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적막한 집안 늘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수호신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지는 다시 펜트하우스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 속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지는 화면에 손을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오늘 밤은 푹 자.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술에 만취한 최상철이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의 얼굴은 사업 실패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곧장 2층 침실로 향했다. 도진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 망할 년 너 때문에 재수가 옴 붙었어. 최상철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최상철은 허리띠를 풀며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치아실장 타격대 준비시켜. 지금 당장 출발한다. 도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계획보다 이르지만 상관없었다. 그녀가 또다시 다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편이 나았다. 강도진의 눈에서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야수와 같은 본능만이 남아 활활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의 귀환이자 악마에 대한 처단이었다. 도진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품에 넣고 질풍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하늘을 가르며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 무리처럼 위협적이었다. 강도진이 탑승한 마이바흐를 선두로 하여 특수 경호팀이 탑승한 세 대의 SUV가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렸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있었다. 도지는 뒷좌석에서 차가운 금속성에 권총을 매만지며 숨을 골랐다. 모니터로 목격한 최상철의 만행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며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지금 당장 그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서연을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파괴의 신처럼 번들거렸다. 목표 지점까지 3분 남았습니다. 저택 보안 시스템은 이미 우리 쪽 해커가 장악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차 실장이 긴박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정문 경비와 내부 경호 인력은 총 12명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사설 용역 깡패 출신들입니다. 상관없어. 내 앞을 막는 놈들은 전부 쓸어버려.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차 안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매서웠다. 그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권총을 집어넣고 손에 낀 검은 가죽 장갑을 단단히 고쳐 꼈다. 최상철의 저택 앞에 도착하자 거대한 철문이 해킹으로 인해 스르르 열려 있었다. 도진의 차량 행렬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입구까지 돌진했다. 급정거 소리와 함께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도진은 차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내렸다. 저택 안에서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이 곤봉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왔다.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덩치 큰 경호팀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도진은 대답 대신 무서운 속도로 그에게 돌진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았다. 도진의 주먹이 경호팀장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화단에 처박혔다. 그 광경을 본 다른 경호원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욕설을 퍼부으며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진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특수부대의 복무 시절 익힌 살인무술이 본능적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날아오는 곤봉을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어버리고 명치를 가격해 숨통을 끊어 놓았다. 빗속에서 펼쳐지는 격투는 처절하고도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미린의 그룹의 경호팀 역시 프로들이었다. 그들은 도진을 엄호하며 나머지 조무래기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빗물과 핏물이 뒤섞여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지만 도진의 시선은 오직 2층 서연의 방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쓰러진 적들을 넘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숴버리고 안으로 진입했다. 넓은 거실은 고요했지만 2층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비명소리가 도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이거 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절박한 외침에 도진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2층 복도로 향했다. 복도 끝에 있는 안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에서는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최상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반항하지 마. 넌 내 거야. 죽어도 내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도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육중한 참나무 문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다. 최상철은 셔츠가 풀어헤쳐진 채 침대 위에서 서연을 억누르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하얀 피부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갑작스러운 틈입자에 놀란 최상철이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도진을 본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도진 내놈이 어떻게 여기에? 최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도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죽음의 발걸음으로 침대로 다가갔다. 최상철은 침대 옆 협탁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허공에 휘둘렀다. 오지마. 오면 이 년을 죽여버리겠어. 그는 비겁하게도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려 했다. 하지만 도진에게 그런 협박 따위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상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악!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진은 그대로 최상철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가 경고했지. 내 여자를 건드리면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의 사자보다 더 차갑고 공포스러웠다. 그는 주먹을 들어 최상철의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했다. 한 대, 두 대 최상철의 코뼈가 주저앉고 이가 부러져 피가 튀었다. 최상철은 바닥에 쓰러져 픽거품을 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자, 잘못했어.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목숨만은. 천하의 회장이라 불리던 자가 목숨 구걸을 하는 꼴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대우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넌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아니, 감옥에 가기 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면 말이지. 도진은 마지막으로 최상철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최상철은 고통에 몸을 비틀며 기절해버렸다. 더 때렸다가는 정말로 죽일 것 같았더니 도진은 겨우 주먹을 멈췄다. 도진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도진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헐벗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서연아. 그가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정말 강도진인지 아니면 꿈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진아, 정말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그녀의 차가운 청과 마른 등이 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진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려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그제야 서연은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서연은 도진의 셔츠 깃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도진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도진은 서연을 공주처럼 번쩍 안아들었다. 그녀는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 그 가벼운 무게가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기절한 최상철을 쓰레기처럼 넘어서 방을 빠져나왔다. 1층으로 내려오자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최상철의 경호원들은 모두 제압되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차 실장과 미린의 경호팀이 도진을 맞이했다. 회장님,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기 5분 전입니다. 현장은 저희가 수습하겠습니다. 차 실장이 침착하게 보고했다. 최상철은 묶어서 경찰에게 넘겨. 그리고 집 안의 모든 CCTV 영상 원본과 내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그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 도진은 서연을 안은 채 밖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그들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녀는 지쳐서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도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안심시켰다. 한숨 자. 눈 뜨면 모든 악몽이 끝나 있을 거야.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들이 현장에 남아 뒤처리를 맡았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최상철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한때 서연을 가두었던 감옥이자 지옥이었던 그곳은 이제 빛 속에서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 빗길을 뚫고 달리는 동안 도진은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김 검사님, 접니다. 지금 최상철 회장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십시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증거들과 부상자들이 널려 있을 겁니다. 뇌물장부와 상납 리스트도 그 집 금괴에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최상철을 감옥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를 매장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서연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작정이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악몽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도진은 다시 한번 맹세했다.
앞으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자는 신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이 되어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미리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서연을 신속하게 VIP 병동으로 옮겼다. 도지는 검사실 밖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옷은 비와 땀, 그리고 흙탕물로 엉망이었지만 그는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녀를 예전처럼 건강하게만 만들어주십시오. 도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부탁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회장이 의사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링거를 꺾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도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야윈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다. 5년 전 성공을 위해 그녀를 떠났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최상철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넘긴 서연의 부모까지. 도지는 그들 모두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듯 서연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 세상에는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때 잠들어 있던 서연이 웅얼거리며 눈을 떴다. 도진아, 가지마. 그녀는 잠결에도 그를 찾고 있었다. 도지는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네 옆에 평생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도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전쟁 같았던 밤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도진의 눈은 다시 차갑게 빛나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아침 뉴스 한 면은 최상철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뇌물수수와 횡령, 그리고 충격적인 가정폭력 혐의까지 더해져 여론은 들끓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방송국 헬기가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최상철의 모습을 생중계했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의 비참한 몰골은 전 국민의 안주거리가 되었다. 미리네 그룹 회장실에서 강도진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제국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최상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광경을 감상했다. 그것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었다. 강도진이 정교하게 설계한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였다. 차 실장이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대한건설의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채권단은 즉시 자금 회수에 돌입했고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최상철의 구속과 동시에 회사의 신용 등급은 정크 수준으로 강등되었고 사실상 부도 처리가 확정된 셈이었다. 도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국세청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차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다. 우리가 넘긴 이중장부 덕분에 수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최상철 일가의 모든 재산은 압류 조치될 예정이며 숨겨둔 차명 계좌까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최상철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빈털터리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이 남아있었다. 바로 자신의 딸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호의호식했던 한서연의 부모였다.
도진의 눈빛이 다시금 싸늘하게 빛났다. 그들을 들여보내.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녀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서연의 아버지 한광수와 어머니 박미자였다. 그들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강 회장님, 아니 우리 도진군. 한광수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려 했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앉으시죠. 도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딱딱했다. 두 사람은 뻘쭘해하며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박미자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최 회장놈이 그렇게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우리 서연이를 절대 안 보냈을 텐데 역시 자네가 우리 사위가 되었어야 했어. 그녀는 뻔뻔하게도 과거의 일을 덮어두고 도진의 권력에 기생하려 하고 있었다. 도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몰랐다고요. 서연이가 멍투성이가 되어 친정에 찾아갔을 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진이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들 앞에 던졌다. 봉투가 열리며 서연의 참혹한 상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추냐고 참고 살라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광수와 박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신들은 부모가 아닙니다. 딸을 담보로 돈을 뜯어낸 인신매매범이나 다름없지. 도진의 분노 어린 일갈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려고. 도진이 손짓하자 차 실장이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한광수 부부의 채무양도 증서였다. 최상철이 구속되면서 그가 갚아주기로 했던 빚들이 공중에 붕 뜬 것을 도진이 전부 사들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의 모든 채무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강남 빌라 타고 온 외제차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압류입니다. 도진의 선언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박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도진군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우리가 잘못했어. 도진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다리를 빼냈다. 서연이는 이제 내가 보호합니다.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서연이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빚독촉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다. 경호원들이 들어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한광수 부부를 끌고 나갔다. 집무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도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서연을 올가매던 썩은 동아줄을 모두 끊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뿐이었다. 도진은 재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미리네 병원 VVIP 병동 복도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그녀의 손등은 앙상했지만 핏기는 조금 돌아와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도진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도진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봤어, 뉴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은 다시는 널 괴롭힐 수 없어. 서연은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벗어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분 다 잘 해결하고 가셨어. 당분간은 너를 찾지 않으실 거야. 아니, 영원히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도진의 말뜻을 이해해야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그들과의 단절이 오히려 구원임을 알고 있었다. 고마워요, 도진아. 정말 고마워.
서연은 도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할 뿐이야.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오후가 되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도진은 즉시 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연을 철통같이 방어했다. 조사는 병실에서 아주 짧게 진행되었고 도진이 제출한 증거 영상들 덕분에 서연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거의 없었다. 최상철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계속되었다. 그의 폭행 사실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그는 국민 쓰레기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정치권에서도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병실 소파에 앉아 잠든 서연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악몽을 꾸는지 가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때마다 도진이 손을 잡아주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차 실장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최상철이 구치소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정신병력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수작 같습니다. 도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도진은 답장을 보냈다. 병원장은 매수되지 않는 사람으로 교체해.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언론에 계속 정보를 흘려. 놈이 갈 곳은 병원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야.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이튿날 미린의 그룹은 대한건설의 우량 자산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최상철의 흔적을 지우고 서연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기업을 공중분해시키기 위한 도진의 마지막 한 수였다. 시장은 환호했고 도진은 냉철한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병실 창가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두려움 없는 아침이었다. 그녀는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듬직한 어깨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그가 눈을 뜨며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다정했다. 응, 덕분에.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직 희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혔고 악마들은 심판대 위에 섰다. 하지만 상처받은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도진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그는 언제나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곁을 지킬 것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검찰 호송 차량이 빗길을 뚫고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상철이 구치소 독방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급히 이송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쥐새끼 같은 그가 파놓은 마지막 탈출구였다. 인적이 드문 산길에 접어들자 미리 매복해 있던 트럭이 호송 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량이 전복되었고 연기 속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교도관들을 제압하고 최상철을 빼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속보가 전해지자 미린의 병원 VIP 병동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강도진은 병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눈으로 뉴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동요하지 않았다.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은 반드시 가장 소중한 것을 물어뜯으러 올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최상철에게 남은 마지막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을 파멸시킨 강도진과 그 원인이 된 한서연이었다. 회장님, 병원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차 실장이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들어와 보고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귀에 꽂힌 통신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었다. 걱정하지 마. 놈은 오늘 밤 제 발로 무덤을 파러 올 거야. 자정이 넘은 시각병원 지하 주차장의 비상구 문이 억지로 뜯겨나갔다. 덥수룩한 수염에 피가 묻은 환자복을 입은 최상철이 쇠파이프를 든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용병들을 미끼로 던져 경호원들의 시선을 정문으로 돌린 뒤 병원 구조를 잘 아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잠입했다. VIP 병동의 복도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최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병실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강도진 내 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훔친 보안카드를 꺼내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침대 위에는 사람의 형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최상철은 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고 살금살금 침대로 다가갔다. 서연아 여보, 내가 왔어. 우리 같이 지옥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불 위로 흉기를 내리꽂았다. 하지만 푹신한 감촉 대신 깃털만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베개였다. 최상철이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뜬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최상철. 그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강도진이 권총을 겨눈 채 사신처럼 서 있었다. 방에 불이 켜지며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고 나타났다. 함정이었군. 내 놈이 감히. 최상철은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악했다. 그의 몰골은 재벌 회장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미쳐버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도진은 총을 내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널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 하지만 서연이가 널 직접 마주하고 싶어 하더군. 도진의 말이 끝나자 병실에 연결된 또 다른 문이 열리며 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비록 몸은 여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최상철은 그녀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배신자년 감히 네가 날 팔아넘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웠다고 당신은 날 사육했을 뿐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곁에 서서 최상철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은 날 때리고 가두고 내 영혼을 짓밟았어. 나는 매일 밤 죽음을 기도했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난 살 거야.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야.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최상철은 충격을 받은 듯 주춤거렸다. 항상 자신의 발 아래에서 벌벌 떨던 약해 빠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그의 뒤틀린 자존심을 건드렸다. 죽어, 다 같이 죽어. 최상철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트리의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진이 반가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도진은 순식간에 최상철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끄악,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최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도진은 그의 흉기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리고 구둣발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넌 죽는 것조차 사치야. 평생 감옥이라는 관 속에 갇혀서 네가 저지른 죄를 곱씹 입으며 썩어가라. 때마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무장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다. 꼼짝마 최상철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도주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바닥에 쓰러진 최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도진과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서연은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상철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 거대했던 공포의 대상이 저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쪽방촌. 한광수와 박미자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작은 TV 화면을 통해 최상철의 체포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 먹겠다며 싸우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더미와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여보, 우리 서연이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그래도 부모인데 설마 우리를 굶어 죽게 놔두겠어. 박미자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한광수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다. 강도진 그 독한 놈이 우리를 가만두겠어 찾아가면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낳은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다음날 최상철의 재수감 소식과 함께 그의 여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살인청부 마약 밀매 정관계 로비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리스트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무부 장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를 변호하겠다는 변호사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리네 병원의 정원에는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도지는 휠체어에 탄 서연을 밀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세계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도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도망치지 않을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포기했던 꿈들을 이 도시에서 다시 찾고 싶어. 그녀의 대답에 도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래,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그 길을 닦아줄게. 너는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면 돼. 도진은 휠체어를 멈추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낡은 은반지를 꺼냈다. 이 반지의 주인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어. 서연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그것은 대학 시절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증표였다. 비록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고 있었다. 도지는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게. 나랑 결혼해줄래?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연하지. 바보야, 왜 이제야 물어보는 거야? 두 사람은 햇살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다.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멀리서 병실 창문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차 실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악마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왕과 왕비는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사랑은 승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도지는 서연이 잠든 후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위대했다. 하지만 나의 애의 용서는 오직 그녀를 위한 것이다. 그녀를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빛은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도지는 서연의 병실로 돌아와 그녀의 옆에 누웠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상철은 죄수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기업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초라한 노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상철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수많은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잔혹한 폭력 및 살인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최상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을 느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전 재산 몰수를 명령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최상철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다가 이내 발악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도진 내놈이 꾸민 짓이지 가만두지 않겠어. 교도관들이 달려들러 난동을 부리는 최상철을 제압하고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강도진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가자. 도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도진의 뒤로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을 마주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따스한 봄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갤러리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오늘은 신진 패션 디자이너 한서연의 브랜드 르네 레나이텔 다시 태어나다 의뢰 론칭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 안은 세련된 조명과 음악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무대 뒤에서 모델들의 의상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의 대표이자 디자이너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고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도진은 행사장 2층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아래층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다. 회장님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준비한 물량이 예약 판매로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차 실장이 상기된 표정으로 보고했다. 언론에서도 강도진의 연인이 아닌 디자이너 한서연의 재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바였다. 그녀가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는 것.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녀가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한광수와 박미자였다. 그들은 도진의 압류 조치 이후 모든 재산을 잃고 쪽방촌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딸의 성공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저기 있는 대표의 엄마야. 딸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왜 막아? 박미자가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란을 눈치챈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등장에 한광수 부부는 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다. 서연아, 아이고, 내 딸아, 우리 정말 죽을 뻔했다. 네가 우리 좀 살려다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며 단단해져 있었다. 두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래도 천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한광수가 뻔뻔하게 소리쳤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키운 게 아니라 파셨죠. 제 인생을 담보로 돈을 챙기셨고요.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두 분이 뿌린 씨앗 두 분이 거두시는 겁니다.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분들 업무 방해로 경찰에 넘기세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 그녀는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냄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쇼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피날레 무대에 선 서연이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2층에 있는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도진은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고 서연은 그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승리의 순간이었다. 며칠 후 미린의 그룹 소유의 제주도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비공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도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나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었던 나를 당신은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지옥 같았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준 당신. 당신은 나의 영웅이자 친구이자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쉴 곳이 되어주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잡은 두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반지를 교환하고 입을 맞추었다. 바닷바람이 꽃잎을 흩날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먼 길을 돌아 드디어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 도진과 서연은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와 해변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달빛이 바다 위로 은색 길을 만들고 있었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행복해. 도진이 물었다. 서연은 도진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꿈만 같아. 아니, 꿈보다 더 좋아. 현실이니까.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진아,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네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느껴.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게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모습이야. 당신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잠시 날개가 꺾였을 뿐이지. 이제 그 날개를 펴고 더 높이 날아올라. 내가 언제나 당신 밑에서 바람이 되어줄 테니까. 그들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눈물의 이별, 절망적인 재회,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의 과정들. 그 모든 고통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으리라.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서연이 뜬금없이 물었다. 도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미리랑 내는 어때? 우리 그룹 이름처럼 은하수라는 뜻이잖아. 서연이 질색하며 도진의 팔을 찰싹 때렸다. 촌스러워. 좀 더 예쁜 이름으로 생각해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에는 그늘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도진은 서연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에필로그 2년 후 미린의 그룹 타워의 옥상 헬기장. 거대한 헬기가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착륙했다. 도진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었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서연이 그 손을 잡고 내렸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대표로서 도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고요했다. 서연의 손가락에는 2년 전 도진이 끼워준 은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진이 결혼식 때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초심과 성공, 그 두 가지를 모두 잃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내일 뉴욕 출장 준비는 다 됐어. 도진이 물었다. 이번 컬렉션은 정말 중요해.
당신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월가 진출을 성공시켜 보일 거야.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야. 내가 아는 한서연은 포기를 모르는 여자니까. 도진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니까 더 힘을 내야지. 도진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설마? 서연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6주래. 오늘 병원 다녀왔어.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제왕과 그의 여왕,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미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갔고 그들의 세상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고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악마는 사라졌고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전설이 되어 이 도시의 밤하늘을 영원히 수놓을 것이다. 강도진과 한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